자, 그러면 이제 제국주의를 보는 관점을 볼게요. 제국주의를 보는 관점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홉스의 제국주의하고 그다음에 레닝의 제국주의가 있어요. 그 외에 제국주의도 있는데 대표적인 관점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홉스의 제국주의를 볼게요. 홉스라는 인물은 영국의 노동자 좌파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최초 연결해 갖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제국주의 정책이 왜 일어났냐 보면 이거는 국내 시장에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럼 국내 시장에 투자가 더 이상 불가능하냐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주기 때문에 구매력이 약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해봤자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이제 국외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식민지에 이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이제 잉여 생산을 잉여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을 투자해서 구매력을 이제 만들어서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문제점은 이렇게 그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주는 소수의 금융자본가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소 소비를 이제 타격해서 해외 진출하는 것들이나 제국주의 정책들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려면 뭐예요?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있는 자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배를 해줘 갖고 노동자들이 구매를 상승시켜 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 이제 물건을 잘 팔리는데 해외에 나가서 억지로 이제 군대 동원해 갖고 거기 식민지에 갖고 물건을 갖다 팔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인제 이걸 인제 뭐냐 흡수의 제국주의론이고 레닝의 제국주의 볼게요. 레닝은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라는 책에서 일명 이제 제국주의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인제 제국주의 이론을 뭐냐면 그 전파시켰는데 요 개념 레닝의 제국주의 이념 자체가 이론 자체가 후에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요. 우리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뭐 금융자본과 뭐 산업자본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레닝의 제국주의에서 나온 거야. 여기 좀 볼게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가 성립하고 자본의 수출이 현저한 의의를 갖게 되고 국제 트러스트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독과점 형태죠. 그래서 경제학 공부해 보시는 분은 이제 독과점 형태에 따라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그다음에 콜체들 뭐 이런 있어요. 트러스트는 미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콜체는 독일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 트러스트는 기업 연합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콜체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벌 형식으로 모 기업이 있으면 그 밑에 자회사들이 있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국제 트러스트의 세계 분할이 시작되고 국제 트러스트에 의해서 세계 분할이 시작되고 여기 중간에 네. 최대 자본 국가들이 위한 지구상의 전 영토가 분할이 완료된 발전 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를 보통 제국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국가는 인제 최고로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끼리 인제 뭐냐면 시장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해외 시장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형태가 제국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 있는 중간에 있었던 좀 약한 곳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좀 힘이 약한 좀 덜 발달된 국가들이 있을 거냐. 거기에 인제 이 약한 고리에서 터져 나왔는데 사회주의 혁명은 약한 고리에서 터져 나온다. 결국엔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시키고요. 결국엔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자멸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해요. 예. 레닌의 제국주의는. 그래서 생산과 자본의 집중 독점 단계,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 융합, 국제적 자본가의 독점 단계가 형성되면서 세계 분할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뭐냐면 파멸할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서 필연적인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본주의 그리고 이 자본주의 약한 고리였던 러시아에서 결국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예견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발발에 정당화를 시켜주는 그런 것이 레닝의 제국주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 제국주의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볼 필요 없고 레닝하고 홉스의 제국주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서강제에 있더라고요. 예, 서강제에 보면 여러 제국주의 이론들 소개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 있나? 네, 그 생각이 들고 서계에 있는 이론 그 레닝하고 홉스의 이론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뭐 내닝의 제국주의, 현대적 제국주의도 있는데 요거 한번 각자 보시고 예.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닝은 결국 자본주의 국가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건 필연적 결과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자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죠. 예언했는데 예언이 뭐 들어왔지는 않았지만 자, 그다음에 제2차 산업혁명 볼게요. 보통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산업혁명 얘기할 때 산업을 구매할 때 오리지널 산업혁명이 있고 18세기 후반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있죠. 요 전에 있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가 있죠.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 대개 보면 중반기 때 미국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난 그 산업혁명인데 이거는 이제 기술하고 과학이 서로 결합이 됐어. 예전에 이제 그 오리지널 산업혁명은 기술자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기계 만들어갖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연구소에서 만든 기술들, 그다음 과학까지 접목된 기술들을 이제 국가 차원이나 하여튼 회사 차원에서 보급해갖고 생산성을 혁신하는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과학적 발명하고 기술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가들이 주로 그 과학적인 어떤 실험 검증을 통해서 발명하고 기술을 기술자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은 전력과 석유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새로운 동력원들이 등장했죠. 이게 전력과 석유죠. 특히 이제 석탄보다도 석유를 많이 이제 사용하게 돼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상당히 높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증기선 실으면 석탄 다 실을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그 석탄 보관소를 만들어서 저탄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공급받는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석유는 석탄보다 가볍거든. 그러다 보니까 적은 그 양을 통해서 배에다가 이제 싣어 가지고 타 가지고 이제 이거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이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당시 미국의 이제 독점 석유 기업인 노페로, 스탠다드 석유 회사들이 있었고, 그다음 비금속 부분도 많이 쓰이죠. 강철, 알루미늄, 그다음 중공업 분야가 이제 발전되죠. 예. 그래서 중화공업이 발달된 부분은 이제 독일이나 뭐 미국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발달되죠. 그리고 비금속 부분이 발달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알루미늄, 고무나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생산이 안 되거든요. 석유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이런 지역에 이제 많이 진출을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 기술자 발명에 의존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2차 산업혁명은 과학적 연구에 의존했다. 주도국은 미국과 독일이 주도를 했고 영국과 프랑스,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하락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1등 국가, 패권 국가 바뀌죠. 원래는 초창기 때 영국이었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면서 점차 이제 미국으로 바뀌게 돼.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이제 옆에 영국을 이제 추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당시 영국하고 독일은 오늘날 뭐하고 비슷하냐면 미국하고 독일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비슷해요. 미국이 이제 세계 1등 국가인데 여기 2등 국가잖아. 근데 영국은 여기 1등 국가인데 2등 국가야. 그러니까 독일한테 이제 지금 먹히려고 하는데 미국도 이제 2등 국가죠. 독일하고 비슷한데 근데 결국에는 영국이 미국을 능가했죠. 예. 근데 영국하고 미국의 갈등은 본래 없었어요. 이 영국하고 독일의 갈등이 있고 지금도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1등 국가하고 2등 국가의 갈등이 항상 있긴 있는데 이때 영국하고 미국은 1등 국가, 2등 국가가 이렇게 넘버 체인지가 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무슨 주장까지 하냐면 이게 서강제에 나와 있거든요. 대영 연방을 구성하자.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이제 생산량이 올라가고 영국을 바로 이제 왜냐면 쫓아갈 정도 이제 커지니까 그 당시 이제 영국 내에서 대영 연방을 구성해서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제국을 확대하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세실 루즈라는 제국주의자가 있죠. 이 사람이 루즈 장학금을 내놓으면서 대영 제국 안에 있는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이 루즈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은 왜 이렇게 갈등이 없을까? 보통 1위국가, 2위국가 싸울 때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처럼. 그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는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뭐죠? 물론 이제 미국은 다민족 국가지만 미국의 주요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야? 앵글색슨족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없는 거야.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게 좀 비슷비슷하고. 예. 그러다 보니 코드도 맞고. 그래서 영국이 1 등이고 미국이 2 등일 때 이렇게 갈등이 없었던 게 이런 앵글색슨 간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공유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인제 대영 연방이라는 구상 아래 미국을 끌어들인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인제 뭐냐 자유주의자나 등등도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제 갈등이 없었지만 독일하고는 좀 다르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독일은 게르만족들이고 게르만, 앵글색슨족이잖아. 물론 이제 독일도 넓게 보면 게르만족 이렇게 앵글색슨족도 이렇게 게르만 족이지만 일단 문화적으로 상당히 중세 이후부터 달라졌잖아요. 예. 독일은 또 권위적이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민주적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좀 다른 것처럼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고 미국은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잖아. 예. 그 문화적 코드도 안 맞고 등등 해 갖고 갈등이 심했어. 예.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은 상당히 어 갈등이 좋았는데 갈등이 사이가 좋았는데 독일하고 그 당시 그 영국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항상 그 뭐냐면 그 있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영국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해군법 같은 것들을 인제 만들면서 서로 뭐냐 갈등했죠.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예. 해군법. 그리고 근데 미국과 영국 갈등이 벌였고 서로 앵글색슨 문화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대영 연방 구성을 했다. 예. 그래서 미국까지 이제 영국이 미국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서강자에 있어요, 서강자에. 자,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제국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인제 앞에서 언급했으니까 이제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을 보는데 원래 이제 아프리카는 그 당시 그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영국인 그 유럽인들에게.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부분은 한정돼 있었죠. 여기 인제 사하라 이북 지역. 아.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인제 유럽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하고 인제 하는 지역은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죠. 요 지역들은 대개 보면 인제 여기 포르투갈이 이런 거점을 해 갖고 이렇게 인도로 가기 위한 거점으로서 인제 해안 지역만 좀 알려져 있고 상강구역 할 때. 그래서 인제 뭐 이런 상강구역이나 거점 형태로 해 갖고 좀 약간 해안가 주변에서만 좀 알려진 거고요. 그리고 그 내지까지는 유럽인들이 들어가지 못했어. 사하라 이남 내지까지는요. 그 내지까지 이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 풍토병 때문이에요. 이 아프리카 풍토병이 상당히 유럽인들에게 큰 타격을 줬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아프리카인들도 타격을 줬긴 했지만 워낙 이제 뭐냐면 많이 걸리고 많이 죽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약간 내성이 가지고 있죠. 그중에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말라리아죠. 음. 이 말라리아가 원래 모기 때문에 이제 전파되는 거잖아요, 이 말라리아. 근데 유럽인들이 해안가 외에 인제 깊숙이 들어가면 이 모기가 많이 달라붙어 갖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이 내륙까지 잘 안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네. 내륙까지. 여기. 내륙까지 못 들어갔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만들어졌죠. 이게 이제 뭐냐면 파스테라는 사람이 있죠. 파스테라가 인제 세균을 인제 발견했죠, 이 사람이. 파스라는 사람이 루이 파스텔 세균을 발견했거든요, 학명을 통해서. 이게 상당히 인류 역사상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균을 발견되면서 여러 가지 세균성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세균성 질환. 그래서 우리가 인제 손을 닦고 위생을 하고 막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파스텔가 세균을 발견하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전까지 18세기, 19세기 초반 때는 그런 게 없고 파스텔가 그걸 발견한 19세기 중후반 때부터 생긴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파스텔러가 가만히 보니까 말라리아 병균을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세균의 이제
위해서 한 거다. 세균이자 말이냐는 균이죠. 그래 갖고 인제 이때 그걸 뭐냐면 파악하고 나서 그 당시 인제 그 뭐랄까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퀴닌이라는 그것이 상당히 약 성분이 좋더라. 이게 퀴닌이라는 물질이. 그래서 이 퀴닌에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걸 맞으니까 말라리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퀴닌이 발견되면서 인제는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19 세기 후반 때 여기 막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곳곳에 인제 식민지를 만들게 돼.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아프리카 오지까지 탐험을 하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턴과 스탠리라는 사람이죠. 여기 있네. 영국인 선교사인 리빙스턴과 미국의 스탠리라는 기자죠. 그래서 이제 원래 뭐냐면 리빙스턴이 이제 오지까지 갔다가 실종 소식을 듣고 미국인 기자인 스탠이 갔다가 서로 만나죠, 오지에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내륙 지방 사정이 알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각국이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이제 각국의 분할이 되는데, 자, 먼저 볼게요. 영국을 볼게요. 영국. 영국의 제일 목표는 여기 수에즈 운하야.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를 확실히 보장을 해야지만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로 직항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가기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뭐냐면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원래 수에즈 운하가 이제 그 프랑스 랩세스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만들어진 죠. 그리고 영국이 이제 재정적 부담이 되고 근데 프랑스가 도중에 빠졌어.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프랑스 지분을 이집트가 이제 사들이죠, 정부에서. 근데 이집트가 재정난이 이제 뭐냐면 빠지니까 그 당시 영국이 이집트 지분을 사들인 거야. 돈을 주면서. 예. 그래 갖고 이제 영국의 디즈니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에 대한 주식을 모두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프랑스와 이제 수에즈 운하를 공동 소유를 하는데 프랑스는 빠졌지만 인제 약간 이제 지분이 좀 남아 있었어요. 예,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 그래서 인제 여기 지역을 자기가 이제 영국이 장악을 했어, 수에즈 운하를. 근데 수에즈 운하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보호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에 이제 그 남쪽에 있었던 나라가 수단이라는 나라인데 이 수단은 약간 예민하게 이제 이집트가 영국의 보호국이잖아요. 근데 수단은 약간 이중적 지배를 받아. 이집트 보호국의 지배를 또 받으면서 뭐냐면 영국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영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있고 이 수단이 있어. 음. 그래서 요 보호국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영국이 인제 뭐냐면 이집트를 인제 뭐냐면 보호국하고 그 밑에 이집트가 또 보호국은 이집트가 수단을 지배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은 이집트를 통해 수단을 간접 지배하는 그런 형태였죠. 뭐 이런 형태였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때 인제 뭐냐면 그 아라비아 파샤가 음 반란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집트를 완전히 이제 실제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뭐 예전부터 보호국 만든지 완전히 이제 보호국 만들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앞에서 이집트를 보호국화 시키고 그렇게 인제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 수에즈 운하를 확보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식민지는 어디를 확보한 거예요? 인도를 확보하게 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영국은 되게 인제 영국의 세계 전략을 보면 세계 정책 보면 인도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를 갖고 수에즈 운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보호국하고 그다음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하면 인도를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남하 정책을 막는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게 되죠. 19 세기 때. 예. 자, 그래서 인제 뭐 요런 정책들을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당 정책을 펼치죠. 종당 정책. 잠깐만요. 이게 종당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종단 정책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인제 그 영국은 여기 인제 삼시 정책을 했죠. 삼시 정책. 삼시 정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다음에 어 캘커타를 연결한 거야.
캘컬타는 오늘날 벵골 지역의 중심 도시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에 카이로하고 케이프타운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프리카에서 이게 종단이 되는 거죠. 종단 정책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 종단 전체의 요 선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많은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우간다, 수단을 보호용으로 삼고, 예, 아까 이제 이집트를 통해 간접 지배를 한다고 했죠. 동아프리카를 보호구 삼고, 그리고 이제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면 무슨 그 사건이 일어나냐면 파소사 사건이 일어나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모로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다가스카르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게 이제 이게 좀 약간 선을 잠궜죠. 네, 이렇게 요 종단과 횡단이 마주치는 정책이 파쇼샤 사건이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 파쇼샤 사건이 일어났다. 요거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프랑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파쇼다를 차지하게 되죠. 네. 그래서 프랑스가 한 번 물러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이 파쇼다를 이제 그 수단을 먹는 걸 인정해주고 대신에 프랑스가 모로코를 갖는 것을 인정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력관계가 형성돼서 예전 영국과 프랑스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협력관계가 형성됐어. 그게 이제 이유가 파쇼 사건도 있지만 그 당시 독일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독일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타협을 본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모로코 사건이 일어날 때 영국이 프랑스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죠.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연방이 결성되죠. 이 부근에 케이프 식민지, 케이프타운인데 원래 여기 지역이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영국 넘어갔죠. 그래서 요때 이제 남아프리카 연방이 결성되는데 자, 요때 이제 남아공 연방의 결성 과정을 얘기해 보면 여기 케이프 식민지가 있고 이때 이제 그 케이프 식민지에는 원래는 네덜란드인들이 살았고 여기에는 이제 보호인들이 많았어요. 네덜란드 후손인들. 근데 이 보호인들은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인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흑인 노예들을 우리한테 맡겨갖고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논리인데 하여튼 흑인 노예를 이용해갖고 대농장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영국이 여기 케이프타운을 먹고 여기 케이프 식민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영국에서는 흑인 노예제를 금지시켰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호인들에게 흑인 노예를 하지 마라. 제도를 폐지시켰다 하니까 보호인들이 반발해갖고 이제 케이프 식민지에서 벗어나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오렌지 자유국가 트랜스발을 뭐냐면 여기 자유국을 만들었죠.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벌벌레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영국이 그냥 내버려뒀어. 어차피 그 벌벌레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뭐가 나온 거야?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사정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이제 먹기 위해서 오렌지 자유국가 트랜스바너 공화국을 공격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난 전쟁이 그 유명한 보호 전쟁이죠.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두 번에 걸쳐서 보호 전쟁을 해갖고 결국에 영국이 여기를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북쪽에 나탈과 이제 또 합쳐갖고 남아공 연방을 조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냐면 남아프리카 연방이 결성이 됐고 요때 대표적인 이제 제국주의자는 세실 로즈가 이 세실 로즈가 이게 이제 케이프 식민지 수상이었죠. 네. 세실 로즈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잠깐 이제 보면 뭐 없나? 사진을 지웠네. 예전에 필요 없다고 지웠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하여튼 그 세실 루즈라는 사람이 이제 풍자가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을 밟고 있는 세실 루즈 풍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크게 세실 루즈가 있는데 이 한쪽 발은 어디에 저쪽 그 카이로에 있고 또 한쪽 발은 또 여기 케이프타운에 이렇게 갖고 딱 밟고 있으면서 긴 전신술을 가지고 이제 전신선 있죠. 전신선을 가지고 이제 서로 양팔을 붙잡고 있는 그 풍자가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래서 남아프리카 연방을 얻었고요. 그래서 삼시정책을 완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를 보자. 프랑스는 1830년에 트로크부터 알제리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튀니지를 획득했죠.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불령 서아프리카, 적도 아프리카를 획득하고 동단에 마다가스카르를 했는데 이게 완전하게 횡단 정책을 추구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파쇼다 사건이 났죠. 그래서 파쇼다를 영국에 양보하는 대신에
영국은 또 모로코에 대한 진출 인정받고 그 일대를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모로코를 보호용으로 삼고 나중에 모로코 사건이 있을 때 그 당시 영국은 프랑스를 지지해줬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거의 먹었잖아요. 먹을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영국과 프랑스가 뭐 진출하지 않는 곳 있죠. 동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좀 먹었고, 그다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 이런 지역 있고, 그다음 벨기에의 콩고 자유국을 먹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벨기에 콩고 자유국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조그만 나라인데 콩고는 되게 큰 지역이거든요. 콩고가 유역 일대니까. 그래서 거의 한 2, 30배 큰 지역이야.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콩고를 먹겠다고 하니까 그 콩고강 유역에 이제 진출하려고 했던 그 당시 영국과 포르투갈이 반발했어. 예. 그래서 벨기에의 콩고 영유 소송을 하니까 반발하니까 그 당시 비스마르크가 중재를 했죠. 결국에는 베르린을 이제 개최했어요. 요때 베르린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베르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때 베르린이 걸쳐갖고 어떤 식으로 이제 타협하냐 하면 아프리카는 주인 없는 땅이다. 무조. 그렇기 때문에 일정 지역에 그 지역을 점령해 실제로 지배한 국가가 이 선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원칙이 확립됐죠. 이게 이제 베르린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콩고가 벨기에의 콩고를 뭐냐면 먹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벨기에 왕이 콩고를 이제 콩고 자유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개인 조금 먹는 거야. 국가 차원에서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물론 국가 차원에서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이때 너무 이제 벨기에 사람들이 벨기에들이 콩고에 가혹하게 있죠. 그 원주민을 잡아서 손발로 자르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뭐 손발로 자르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 지역이죠. 이 지역이.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유럽 열강 간의 아프리카 분화의 경쟁이 가속화됐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나눠 갖게 되는데 이제는 선을 이제 유럽 열강끼리 이제 타협을 짓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이제 그 경계선, 국경선이 그 뭐냐 반듯반듯하죠. 잘 짓는 것처럼. 근데 보통 국경선도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안 나오죠. 되게 복잡하잖아. 예. 근데 이게 반듯반듯하고 이렇게 한 것은 유럽 국가들이 그 지역의 부족들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국의 이해관계 따라 이렇게 선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리카 국가들 60년대 독립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예전에 이제 분쟁을 했던 그 사이가 안 좋았던 민족끼리 부족끼리 같이 이제 한국과 울타리에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내분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내분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유럽 열강도 이제 아시아 분화였는데 이것도 예전에 공사 기출에서 한번 언급됐었어요. 그 동남아시아를 어떻게 분화해서 먹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요거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제국을 식민지였죠.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네팔도 점령하고요. 아프가니스탄도 보호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3번이나 쳤어. 그래서 첫 번째 1차와 2차 완전 패배를 했고요. 3차도 거의 타협을 해갖고 영국의 보호용으로 들어간 거야. 예, 여기는. 그 다음에 버마를 점령했죠. 그리고 이제 말레이 연방인데 요걸 이제 주변국을 점령했던 건 다 뭐냐면 인도 제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인도가 상당히 큰 시장이고 그다음에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육군이 없어요. 육군이 별로 그래서 육군 사병들, 하사관들 되게 인도인들을 착취해 갖고 이제 만들었는데 인도 제국을 잃으면 영국 제국이 있는 거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되게 보면 인도 병사들이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프랑스는 그 인도를 이제 영국한테 뺏긴 다음에 꽝 대신 닭이다 해갖고 그 옆에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죠. 인도하고 그 중국을 연결하는 그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합쳐서 프랑스랑 인도 차이나를 만들었고 네덜란드는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와를 거점으로 해서 바타비아를 이제 계획을 하고 바타비아는 자카르타죠. 거기를 통해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다. 네덜란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크게 동남방면하고 이제 서남방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동남방면은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시베리아 쪽이에요. 여기 시베리아. 시베리아가 아니라 시베리아 가다가 이제 시베리아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시베리아를 왜 진출하냐면 모핀을 얻기 위해서 애들이 했죠. 러시아의 주요 이제 뭐냐면 수출물 모피였는데 모핀을 얻기 위해서 우락산맥이 넘어서 시베리아 쭉 해갖고 했는데 시베리아 가다가 이제 남쪽으로 해갖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때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뭐냐면 러시아용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쪽으로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온 조약이나 이렇게 이제 베이징 조약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때 그 전에 이제 뭐냐면 네르치스크 조약, 뭐 카자흐 조약 이런 게 있었잖아요. 카자흐 조약. 그리고 이제 중국 근현대 넘어가면서 아이온 조약, 베이징 조약 맞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을 점령을 해요. 이때 이제 그 주로 부하락 항국이라든지 시박 항국 뭐 이런 국가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유럽 뭐 어떤 국가 몽골족도 있죠. 몽골족 자녀 국가들. 몽골족은 순수 몽골족 아닌데 투르크족하고 결합해갖고 그 몽골하든 투르크하든 몽골하든 투르크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몽골 투르크족들이 세웠던 국가가 시바라든지 부하라 뭐 이런 강국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이제 점령하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넘어온 거야. 그래서 투르키스탄 일대를 차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을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 지나고 나서 소비에트 때 이 지역을 또 5개 지역으로 나누잖아요. 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이 5개 나눠.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얘네들 이제 같이 묶어놓을 경우에는 개길 수 있다. 그래갖고 5개로 나누고 각각의 이 민족을 이제 달리하는 민족 정책을 다르게 이제 키우는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은 5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점령하고 나서 중앙아시아 바탕으로 어디를 진출해요? 예. 아프가니스탄을 진출하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국과 부닥치게 되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영국에 넘겨주는 세력권 넘겨주는 이제 그 조약을 맺게 되죠. 나중에 러시아하고 영국 간의 협약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렇게 그 서남 방면, 동남 방면이나 나름대로 난징 정책을 하는데 누구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냐면 영국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세기부터 해서 20세기까지 초까지 영국과 러시아가 뭐냐면 세계 곳곳에서 대립을 하게 되죠. 크림 전쟁도 그렇고 앞에 너일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일 전쟁의 끝으로 해서 영국이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에 독일이 이제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러시아가 타협해서 이제 러시아 영국 간에 협상을 하게 돼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미국을 보죠. 미국은 약간 이제 영토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상대적으로. 미국은 주로 이제 경제적 문제에 관심이 있죠. 왜냐면 미국이라는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 근데 거점은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거점을 이제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드웨이를 차지하고 하와이를 병합하는데 원래 이게 하와이 왕국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하와이 왕국이 있었는데 미국인들이 많이 여기 이주해갖고 사탕수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점점 심력이 미국 내에서 이제 하와이 왕국에서 미국인들이 이주 미국인들이 점점 그 힘을 키우더니 하와이 왕국을 그냥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독립된 이제 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미국하고 합병을 시켰던 거야. 예. 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비서 전쟁, 아메리카 에스파 전쟁에 승리해갖고 쿠바를 보호국하고 되고요. 필리핀도 이렇게 먹었죠. 이건 일종의 교도부를 확보하기 위한 거야. 교도부. 그래서 필리핀과 감을 먹었는데 필리핀은 이제 이걸 확보해서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려고 했던 거고요. 결국에 이건 독립을 했고 감은 지금도 미국의 그 영토가 되죠. 예, 영토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와 파나마가 독립이 됐다. 파나마. 그래서 콜롬비아가 이제 파나마인데 이것도 예전에는 기출문이 나왔어요. 콜롬비아부터 파나마가 독립됐는데 이걸 누가 이제 도와줬냐면 미국이 도와줬어. 원래는 그 파나마 운하를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미국이. 네, 미국이. 그런데 이제 파나마 운하를 만들려면 콜롬비아의 도움이 인정을 콜롬비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콜롬비아 의회에서 파나마 운하를 뭐냐면 반대를 했거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콜롬비아에 속했던 이 파나마 그다음에 콜롬비아 이제 지역이었으니까 파나마의 지주들을 선동을 해갖고 돈을 주면서 파나마 독립운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콜롬비아부터 파나마를 독립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요 신생 파나마와
뭐냐 조약을 맺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죠.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미국은 이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이제 이렇게 기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고 파나마 운하를 중심에 사방 양쪽 2km 정도를 운하지대로 만들어 갖고 99년 동안 조치를 나갔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파나마 넘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다. 자,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 내용이. 그래서 미국은 겉으로는 뭐냐면 그 남미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원로주의라고 하죠. 불간섭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남미 지역을 중남미 지역을 자기의 어떤 뒷마당 정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잘 볼 수 있는 것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를 독립시킨 그 사건에서 잘 볼 수가 있죠. 요거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뭐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뭐 그런 나라들도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나중에 독립을 하죠. 예,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오세아니아가 쭉 나오는데 오세아니아 지역도 이제 각국의 이제 영토를 이제 점령해서 이제 하게 되죠. 이 오세아니아 지역은 그렇게 이제 식민지 당국 입장을 때는 세계 열강 지역 열강들 입장을 때는 그게 필요 없는 땅이지만 각국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를 점령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영국이 그 제수들을 파견해 갖고 이제 만들어진 나라고요. 예, 뉴질랜드도 그 좀 약간 이거 뉴질랜드는 다른데 여기도 이제 영국 식민지가 되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를 볼게요. 이 에티오피아는 따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 아프리카 식민지 중에 아프리카 대륙 중에 독립을 유지했던 국가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디가 있냐면 라이베리아 국가와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야. 에티오피아. 여기는 독립된 국가야.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는 이제 그 뭐냐면 미국의 누구야? 미국의 흑인 자유 흑인 그러니까 해방 노예들이 이제 만들어진 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에티오피아는 자력으로 이제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야. 그때 이제 무솔리니의 에티오피아 그 침략 관련돼서 그러면 한번 좀 보죠. 자,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냐면 여기 기독교 국가야. 기독교. 주변에는 다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만은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기독교. 그리고 이제 5개, 6개 정도로 분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지부티나 엘리트리아 지역에는 원래 지부티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엘리트리아는 이탈리아 식민지였죠. 지금은 이렇게 독립되지만 넓게 보면 예전에 에티오피아 안에 있었어요. 하여튼 그냥 엘리트리아를 제외하고 이제 5개 부족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요걸 이제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멜라니티 2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통일해서 한계를 지기하고요. 근대식 제도를 많이 도입했죠. 철도를 부설하고 학교를 건립하고 신식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때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침입을 해오죠. 네, 이탈리아는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 게 너무 처리됐고 지울게요. 네. 자, 여튼 여기 지역 있죠. 여기 이 지역을 이제 먹고 있었어. 예.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이제 원래는 에틸리아까지 이게 에틸리아 지역인데 원래 엄밀히 에티오피아도 엘리트라도 이제 그 에티오피아 지역의 일환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먹었죠. 일단. 근데 여기에 이제 에티오피아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안까지 내륙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의외로 이제 에티오피아가 깨지게 된 거야. 에티오피아한테. 그래서 잠깐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에티오피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1190년에 이탈리아가 홍해 연안에 그 연안 지역의 엘리트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에티오피아를 보호국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군이 되게 상당히 예상하지 않게 힘이 강한 거야. 근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결국에는 에티오피아 군이 이탈리아 군을 격파했죠. 아두아 전투죠. 결국에는 이탈리아가 아디스 아바바 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죠. 이탈리아 군이 성게 뭐냐면 좀 전반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보면 유럽의 국가하고 싸우면 그냥 매년 깨지거든요. 예.
낭만은 좀 강조하지 몰라도 낭만과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할지 몰라도 요건 좀 약해 군사적으로. 예 낭만과 예술은 강했지만 근데 아프리카 군대한테 깨진 거야 그거. 다들 이기는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디스 아바바는 에티오피아 수도죠. 그래서 그 주요 내용에 에티오피아 독립을 인정하고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반환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전체를 보호국을 만들는 걸 포기하고 에티오피아 경계도 어 에리트리아 경계도 국경선을 확정하죠. 그래서 의미를 보면 아프리카 국가 중에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막아낸 국가 최초의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제2차 에티오피아 전쟁이다. 이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1935년에 무솔링이 이제 에티오피아를 공격을 해요.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일본과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히틀러의 재무장.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나서 국제사회가 실제로 제재를 못한다는 걸 보고 무솔링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정통과 민주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에 1차 때 에티오피아 패배를 했잖아. 이런 것들 싣고자 뭐냐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또 커피 생산국이었던 원래 이제 에티오피아가 원래 원산 지역 커피는 카페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생산된 게 그 지역인데 커피 생산국이었던 에티오피아를 자기 국내 커피 수요를 조달하려고 했다. 먹는 거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민감한데 참고로 이탈리아인들이 커피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커피를 이제 마시고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아도와 폭격 및 아디스아바바가 함락을 했고 결국엔 에티오피아 황제가 이제 망명을 하죠. 어, 그 국제연맹이 이탈리아 경제 제재를 결제했지만 실제로 경제 제재를 취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국제연맹에 미가입 상태였고 제일 중요한 석유가 군수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그 수에즈 운해에서 영국이 이제 그 가난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탈리아 군대가 무기 수송을 개방을 했다는 거. 통과시킨 거야. 결국엔 제2차 에티오피아 전쟁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전쟁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다시 이제 이탈리아 식민지가 되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잠깐이고 1943년에 다시 회복이 돼요. 독립을 하게 되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2차 에티오피아 전쟁 이후 다시 에티오피아 독립한 후에 거기에 이제 그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엘리트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 이후에는 이 에티오피아하고 이 엘리트리아 지역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디오피아가 돼요. 이디오피아라는 말을 좀 들으신 분은 나이가 상당히 좀 드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그 친숙한데 그래서 나중에 했다가 90년 내전에 거쳐갖고 여기가 독립되죠. 다시 에티오피아, 엘리트리아. 그 여기 보시면 지부티가 있죠. 여기는 원래는 영국 식민지인데 요거는 이제 그 에티오피아 통합을 이제 거부하고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한국을 개방해서 군함을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군함도 있고 중국 군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냐면 군사 기지를 제공하면서 중립을 유지하는 그래서 또 항구 이용비를 또 이렇게 받아먹고 이런 나라가 지부티라는 나라인데 원래는 이 나라도 에티오피아에 속했던 나라죠. 요거도.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에티오피아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대립과 국제관계 긴장관계 좀 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비스마르크가 만든 이제 그 외교 정책 있죠. 그리고 그 후에 비에르 미세 또 만든 외교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인데 이런 이제 그 대립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비스마르크 체제를 볼게요. 비스마르크는 통일리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재상을 했죠. 특히 비에르 미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권한을 비스마르크에 몰빵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이제 유명한 또 외교관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외교를 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외교를 잘했고 그 비스마르크 체제를 만들었어. 그래서 보통 유럽의 근현대 3대 외교관이 3명이 있다고 했죠. 한 명이 첫 번째가 예, 루이 13세 때 외교였던 미슈엘 그리고 그 다음에 미슈엘 추기경이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메테르니 빈 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세 번째가 비스마르크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내걸었던 정책이 뭐냐? 두 가지 원칙이 있죠.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야. 그리고 신뢰 정책을 통해 유럽의 국제적 현상 유지를 한다. 프랑스 고립화 정책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는 그 당시 반독일 감정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뭐냐 독일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되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렇게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다음 프랑스와 이제 러시아, 뭐 이탈리아 이렇게 해갖고 뭐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예. 근데 이제 독일 당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지금 중요한 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통일했으니까 국내 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프랑스가 계속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면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를 고립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삼재 협약이라든지 또 이제 뭐냐면 뭐 이국 동맹, 삼국 동맹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프랑스 고립화 관련된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협약이나 이런 거 복잡한 거를 묶어 가지고 뭐냐면 현상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딱 중간에 있는 이 독일이 전쟁이 유럽에 뛰어들지 않으려면 유럽 문제 요 주변이 평안해야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서 세력 균형을 바탕으로 현상 유지 정책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프랑스 외교적 고립 정책, 그다음에 국제 시설 현상 유지 정책 이런 것들 양대 목표를 갖고 만들었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 비스마르크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열강대 이해관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동맹이나 협약이나 그물망을 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삼재협약, 그다음에 이게 발전해서 삼재동맹, 그다음에 삼국동맹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깨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이제 비에르 2세죠. 비에르 2세는 이런 어떤 그 국제적 형상 유지보다는 뭐냐면 팽창 정책을 내세웠죠.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과 아주 비교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러시아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서로 갈등이 일어났지만 공동의 적이었던 비에르 2세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협력하게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삼재협약을 볼게요. 삼재협약. 네. 삼재협약은 협약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뭐 동맹이나 이렇게 굳건한 관계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약속했다 정도 가벼운 관계죠. 네. 그래서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 세 명의 황제가 모여갖고 맺어진 게 삼재협약인데 보복 전쟁에 대한 프랑스의 보복에 대한 염려로 프랑스 국제 고립시키기 위한 거고 내용은 뭐냐면 막연하게 협약국의 혁명운동에 대한 군주 사이의 유대 관계를 강조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삼국 동맹처럼 이렇게 뭐 남의 나라 공격받으면 같이 도와주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그냥 서로 간의 친목 모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친목 모임. 그런데 이제 베르린 회의 결과 이제 이런 삼재 협약 틀이 무너지게 되죠. 왜냐면 그때 베르린 회의 때 이제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중재를 했는데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억제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영국이 유리하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조금씩 멀어지게 돼서 기틀이 깨지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축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국 동맹을 맺어요. 1879년에.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간에 양국 사이에 방위를 목적으로 한 비밀 군사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에 상호 군사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또 끌어들일 필요가 있죠. 러시아가 도망갔지만 이게 필요한 존재야. 왜냐하면 세력 균형 유지나 이런 걸 그 현상 유지 정책 하기 위해서는 또 프랑스 고립화시켜야 돼. 잘못하면 러시아가 프랑스도 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맺은 게 삼재 동맹이야. 삼재 동맹은 앞에서 이제 삼재 협약보다 더 강력한 이제 동맹 차원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침공 모임이 아니라 이제 공격받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 액션을 취해줘야 돼. 동맹국의 우호적인 중립을 하겠다. 중립을 유지하겠지만 언제 상황에 따라 너희들 도와주겠다는 것들을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트루코에 대해서도 뭐 사전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1884년에 이 기한이 있어. 3년 기한이나 봐요. 갱신을 됐다가 다음 3년 계획 때 해체돼서 이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삼재 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삼국 동맹을 또 결성하죠. 네, 이국 동맹을 좀 발전시킨 거야. 자,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국 동맹에다 이탈리아를 끌어들이죠. 그 티니지 문제도 해가지고 그 당시 프랑스하고 이제 갈등이 는 이탈리아를 끄집어내 갖고 여기 이제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80년 갱신하고 1차 세계대전 도중까지 이탈리아가 이제 도중에 빤스를 하잖아요. 거기에 유지됐다. 그다음에 이제 삼재 동맹이 깨지고 나서 해체가 됐잖아.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 러시아가 이제 뭐냐면 프랑스로 붙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독일이 와가지고 이제 재무장 조약을 하죠. 독일과 러시아 간에. 그래서 한쪽이 삼국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단한 호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독일이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공격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삼국 동맹을 기틀로 해가지고 그리고 삼재 동맹과 그 연장선에 있는 재무장 조약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비스마르크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상상 유지 정책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이 중간중간에 외체됐고 뭐 이렇게 결합됐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충 자료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쭉 보시면 684페이지 있죠. 684페이지 요거부터 해갖고 쭉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조해 주세요. 주에 되게 많이 이제 있어요. 제가 주를 다 적어서 워드를 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총론과 개론에 있는 내용들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비에름 2세로 넘어가죠. 비에름 2세는 그 자기 이제 비에름 1세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고 비에름 1세 중간에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아들이 비리비리해가지고 빨리 죽어야 돼. 무슨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게 비에름 2세야. 예.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있을 때 비스마르크가 총애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비스마르크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를 왜 안 좋아했냐면 일단 이제 자기가 코드하고 안 맞고 비에름 2세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등장한 세대거든요. 예, 오늘날 MZ 세대하고 좀 비슷해요. 20, 30대 세대인데 얘네들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제 통일전쟁하면서 그 뭐냐면 전쟁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 세대들 입장 볼 때는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이제 평화롭게 이제 지내는 걸 원했어. 이제 전쟁의 효율적이 큰다는 건 아니까. 근데 비에름 2세 같은 MZ 세대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비스마르크를 만드는 그때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막강 국력 이런 걸 이제 보고 자랐던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팽창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 왜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못하냐. 비스마르크가 너무 뭐냐면 구족 외교를 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서도 어떻게 하든 그들 나라와 이제 싸워서 식민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비에름 2세가 즉위하자마자 비에름 비스마르크를 시각을 하고 직접 자기가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을 주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형상 유리 정책 대신에 번게르만주의, 민족주의를 바탕한 한 거죠. 세계 정책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팽장 정책을 했다. 그래서 세계 정책이라는 건 이 팽장 정책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야. 이 말은.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재무장 조약을 갱신을 거부하죠. 요거 있죠. 이게 비스마르크가 제일 뭐냐면 그 당시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러시아가 프랑스와 결탁한 것을 이제 걱정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재무장 조약을 맺어갖고 어떻게 러시아를 붙잡아 들려고 했는데 이 러시아가 이제 재무장 조약을 또 원했어요. 갱신을. 근데 비에름 이사가 또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스마르크가 염려한데도 프랑스와 러시아가 접근을 해버린 거지. 예. 그리고 또 해군법을 제정했어. 해군법을. 해군법은 뭐냐면 몇 날 며칠 몇 년까지 이제 뭐냐면 함대를 늘리겠다. 이걸 계획으로서만 한 게 아니라 법을 명시를 해버리죠. 국가 그 법으로 그 군비 확장 정책을 했고 영국과의 해군 건조 전쟁을 했다. 영국 입장은 상당히 위협적인 거죠. 영국은 그 당시 이제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해군력이잖아요. 막강한 해군력. 그래서 이제 영국도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889년에 영국도 이제 뭘 만드냐면 1889년에 영국이 뭘 유지하냐면 이국 표준 원칙을 정해요. 자, 이국 표준 원칙은 뭐냐면 그 당시 1위가 이제 뭐냐면 누구야? 영국이죠. 해군력이. 그다음에 2위는 이제 뭐 그 미국인가? 하여튼 뭐 3위 뭐 독일 뭐 이렇게 찍다고 봐요. 예. 그래서 2위와 3위의 해군력보다는 영국의 해군력을 앞서야 된다. 미국과 독일을 합친 것보다는 영국의 해군력을 더 우선 더 우위에 둬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미국과 독일의 함대수 뭐 그 배수량이죠. 그 배수량보다는 배수량인데
함대 수보다는 영국이 함대 수를 더 우위하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국 표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니까 그래서 이 2국가 2위와 3위 국가보다 더 많은 이제 함대를 포효하기 위해서 영국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해군법이야. 그래서 해군법을 제정했다. 그 해군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비에름 2세만 제정한 게 아니라 왜냐면 영국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군법 또는 책마다 함대법이라고 또 하죠. 함대법. 네. 근데 동일한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군법 또는 함대법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동일한 얘기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60년대 영국 같은 경우에 해군력이 최정성기로서 2위와 5위 국가, 2, 3, 4, 5위 국가의 함선을 다 합쳐도 영국을 넘지 못했는데 이때 추격이 당해갖고 결국엔 1889년에 2위와 3위의 국가의 군함보다도 더 많은 군함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군 포준 원칙을 세우고 그걸 골자로 해서 해군법을 만들어서 뭐냐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적극적인 팽창정책이라고 3비 정책을 내세웠죠. 3비는 이제 그 베들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세 도시의 공통적인 B자를 따갖고 붙인 건데 비잔티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 근데 요 비잔티움과 바그다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손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다 누구 땅이야 지금? 오스만 투르크 영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상당히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또 진출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고, 또 영국의 삼시 정책과 또 부닥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정책 때문에, 삼비 정책 때문에 영국도 적을 만들고, 러시아도 적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도 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프랑스의 적을 만든 게 1, 2차 모로코 사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이 이제 뭐냐, 비스마르크 비에름 2세 세계 정책에 대응해서 그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뭐냐면 맺어진 것이 뭐냐, 삼국협상이고,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영일동맹입니다. 이게 왜 협상을 삼국협상이라고 이제 붙였냐면 다자간 협상이 아니에요. 다자간 협상. 그래서 개별적인 국가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국가들이 각각의 이제 개별적으로 맞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때 뭐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가 서로 협상을 맺었다는 걸 몰라요. 비밀 조약이니까. 그래서 협상을 서로 개별적으로 맺었기 때문에 삼국 협상이라고 해요. 다자간 협상이 아니라 개별적인 협상이었고 비밀 협상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그 협상을 맺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팽창 정책에 대응한 비밀 조약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진 것은 언제 때냐? 삼국협상에 서로 간의 비밀 조약이 알려진 1차 세계대전 시작하면서 서로 간의 그 삼국협상에 따라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려진 거야. 그래서 비밀 협상의 저 어떤 폐해가 이제 뭐냐면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좀 공개적으로 이제 협상 내용이 알려졌으면 굳이 이제 상대방의 선전포고를 할 필요 선전포고를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근데 그래서 이제 3년 그 삼국 협상이 맺어졌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협상, 그다음에 영국과 러시아 협상 이렇게 세 번에 거쳐 갖고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요 삼국 협상 관련된 내용은 어이구 시험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삼국 협상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